아직 조선 땅에 외국인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1870년대 후반, 몇몇 일본인이 한복으로 위장하고 조선 땅에 나타났다. 이들은 간단한 도구만 소지한 채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보폭으로 거리를 재고 주요 지형을 정탐했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만들어진 조선의 근대 지도들. 조선 말 한반도에 몰래 잠입했던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비밀 활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19세기) 말 조선은 외세의 개방 요구와 쇄국의 정서가 강하게 맞서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독립국가였던 때 여러 무리의 일본인들이 조선 팔도에 출몰해서 허가도 없이 한반도를 정탐하고 또 지리를 측량하고 다녔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 평합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30년이 넘도록 행해진 이 수상한 행동,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구한말 일본이 남긴 기록을 추적해 봅니다. 토지주택박물관 수장고. 이곳에는 구한말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직접 작성한 기록물이 보관돼 있다. 1907년부터 1909년까지의 활동사항이 소상히 적힌 모두 14책, 2000여 쪽 분량의 일본군 전쟁 보고서 진중일지다. 2년 동안 일본군 보병 14연대는 조선 의병을 무차별 토벌했다. 진중일지는 일본군의 승전 기록이자 우리 의병의 피 맺힌 순환사다. 그 의병들은 일본군들이 쏘는 소총이라든가 기관총을 피해서 마을에 있는 그 석환, 그러니까 돌덩이를 가지고 던지면서 완강히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다. 무려 130여 명의 의병이 죽은 전투에서 일본군 사상자는 없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전투에서 이 같은 양상은 반복됐다. 비록 의병이라고 하나 남루한 한복 차림에 변변한 무기도 없었던 이들의 피해는 처참했다. 사망자만 13,000여 명, 부상자는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 의병들이 전투에서 죽고 아무리 죽어도 다음 날 다시 또 전투를 하고 감행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의병의 전투는 참 비장한 각오를 하고서 임하는 그런 그 비장한 전투다. 이거는 전투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살당하는 수준의 어떤 비장한 그런 비통한 그러한 싸움이었다.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 군대. 하지만 자신들의 지역적 근거지를 기반으로 한 의병들 역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속수무책 내몰리기만 했을까? 당시 전투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진중일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진중일지에 첨부된 모두 25장의 지도들. 일본군은 의병의 주요 활동지의 지형이 상세히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요 전투일지에 첨부된 지도를 근거로 지형을 미리 파악하고 군대의 이동 경로를 치밀하게 설정해 토끼몰이 하듯 의병을 토벌해 나갔다. 호남 의병장 박민홍 일행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렸다. 의병장 박민홍 일행이 최후를 맞은 곳은 어디일까? 제작진은 진중일지의 지도 속 장소를 추적해 보았다. 지도와 일치하는 곳은
영암군 금정면 일대, 과거 금산으로 불리던 곳이다. 해가지고 저 골짜기를 타고 국사봉을 올라다녔어요. 여기가 저수지가 있고요. 저수지에서 뚝 따라가면은 여기 아래가 쌍계사라는 절이 있고 이 우계가 국사봉입니다. 여기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수지가 있고 하니까 진중일지 지도에도 이런 지형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타원형으로 빗금쳐진 저수지에서 산등성으로 오르는 루트를 일본군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옛날에 있을 때는 여기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었습니다. 우거져 있고 이쪽도 숲이 많이 우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리가 사람들이 은폐해서 다니는 길이 좋았어요. 의병들이 이 저수지 저쪽 등으로 해가지고 저 골짜기를 타고 국사봉을 올라다녔어요. 이 지역 출신인 박민홍은 이런 지형의 이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해발 613m, 국사봉 정상에 서면 사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로 적이 접근해 와도 한눈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 호남 6개군이 접하고 있어 주변 지역 의병과의 연계 작전도 용이했다. 병풍처럼 산줄기가 겹겹이 둘러쳐져 숨거나 도주하기도 좋았다. 그 뒤쪽에 있고요. 천혜의 요충지였던 탓에 호남 지역 수백 명의 의병들이 국사봉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일본군과 관군에 저항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6개 시군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이 아주 뛰어나서 여기서 그 깃발이라든가 연기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작전하기 좋은 지형이라 해서 이게 주둔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영암의 뒤쪽입니다.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가능했던 천혜의 요새를 확보하고도 박민홍 의병대는 처참한 최후를 맞는다. 일본군 14연대 또한 주변 지형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병 근거지를 양방향으로 협공했으며 도주로까지 미리 계산해 매복을 두어 끝까지 사살했다. 일본군들의 기록에서 보면은 그 어느 지역에 큰 바위들이 있고 이런 그 암석지대가 있고 이런 것까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은 어느 지역으로 퇴각을 할 건지까지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진중일지에 활용된 지도는 근대식 기법을 가미해 그려졌다. 등고선으로 지형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축척은 주로 5만 분의 1이 사용됐다. 조선에서 제작된 마지막 지도 대동여지도와는 그 모습이 편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조선은 대동여지도 이후 근대 지도를 제작하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군 14연대 조선 주둔 시기는 1907년부터 2년간 한일 병합 직전이다. 그 시기는 조선에서 과학적인 정확한 근대적 지도가 만들어지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1864년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때부터 조선 총독부가 근대적 지도를 만들기까지 45년 동안은 우리나라 지도 제작의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에도 없었던 한반도 근대 지도를 어떻게 일본군 14연대는 가지고 있었을까? 제작진은 진중일지 지도의 재질에 주목했다. 보통의 한지보다 얇고 투명하다. 하필 이런 종류의 지도를 그린 까닭은 무엇일까? 이 지도 자체는 지금 본문을 적은 이 종이와는 약간 종이보다는 더 얇은 우리가 흔히 민홍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본의 민홍 지방에서 생산된 속이 훤히 비치는 이런 종이기 때문에 그 원래의 그 원본 지도 또 측량 지도가 있고 그 측량 지도 위에다가 덧대어서 그 윤곽선이나 등고선을 이렇게 본따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홍지는 얇지만 질기고 아래가 훤히 비쳐 책을 베껴 쓰거나 묵지를 받치고 글씨를 쓰는 데 주로 사용했다. 일본군 14연대는 어딘가의 원본 지도에서
필요한 전투 지역의 부분만 베껴 작전에 사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1907년 이전에 작성된 한반도 근대 지도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군인들이 작전 중에 세밀한 지도를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이 지도는 아마 다른 지도를 모사한 그런 지도라고 봐야 할 겁니다. 아직 조선에 근대 지도 기법이 도입되지 못했던 1900년대 초 일본군 14연대가 베껴 그린 조선 부분도들. 그 원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민웅지에 그려진 조선의 상세한 근대 지도. 어딘가에 있었을 원본을 베끼거나 참고로 해서 그려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지도가 대중화되거나 측량과 인쇄의 첨단 기술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길의 이동 경로나 지형 지물이 드러나는 지도는 국가의 극비 문서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후 근대적인 지도 제작 기법이 도입되질 않았기 때문에 조선이 제작한 근대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군 14연대가 사용한 진중일지 속 지도의 원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국회 도서관. 지하에는 방대한 분량의 지도가 보관된 지도 수장고가 있다.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 지도들까지 무려 48만여 장. 2차 대전 패망전 일본군이 보유했던 군사 기밀 지도들도 상당 부분 이곳에 보관돼 있다. 색이 바랜 근대 시기 지도들이 서랍 한 칸에 100장씩 차곡차곡 들어있다. こちらではだいたい1911年から19年くらいに市販されていた地図を所蔵していますけれども、それ以降も測量は続きまして、だいたい1945年日本の終戦までのものは所蔵されています。 수장고 한쪽에는 눈길을 끄는 서가가 있다. 일본이 제작한 주변국 지도로 외방도로 불리는 근대 지도를 분류해 놓은 곳. 이들 외방도 대상 국가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일본이 대동아 전략을 내세우며 식민지로 삼으려 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다. 거기엔 조선도 포함돼 있다. こちらがですね、戦前の、朝鮮の外包図になります。朝鮮のものになります。で、国立国会図書館では約2800枚所蔵しています。 외방도 가운데 조선을 그린 지도는 중국 만주 지역 다음으로 많았다. 사절 크기의 지도 각 장의 위에는 해당 지역의 지명이 명시돼 있다. 일본 군대가 해체되기 전까지 주변국 지도들은 군사 기밀 자료로 취급됐다. 외방도가 일본군 침략 전쟁에 중요한 전략 도구로 사용됐음을 암시해준다. 오른쪽 하단에는 발행일자가 찍혀 있는데 외방도가 1910년대 집중적으로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진중일지 지도 원본을 찾을 수 있을까? 검색해본 결과 가장 오래된 것이 한일병합 이듬해인 1911년 제작된 조선 5만 분의 1 지형도. 진중일지 이전에 제작된 지도는 없었다. 일단 제작진은 1911년 지도를 살펴보기로 했다.
낱장으로 되어 있는 원본을 묶어 한반도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도책. 복사해간 몇 장의 부분 지도에 해당 지역을 찾아보았다. 그러니까 지도로 여기에 보면 전라도의 이게 처음 페이지는 전라도 동복 부분도. 동복 얼핏 보기에도 지도는 진중일지와 흡사해 보였다. 평리. 여기 지명이 원정인데 여기도 원정으로 있고 그 위에 마을이 여기 지명이 평리이고 여기 지도에도 평리라는 지명이 이렇게 나오고 봉우리의 높이 같은 세세한 정보도 일치했다. 579인데 여기도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 등고선이 584 여기 579 진중일지의 지도와 1911년 일본이 제작한 지도 해당 부분을 컴퓨터 그래프로 겹쳐보았더니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의병 토벌에 사용된 지도의 원본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원본 지도의 제작 연도가 진중일지보다 최대 4년이나 늦은 1911년이란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군영비도. 일본의 근대조선 지도 제작에 대해 연구해온 남영우 교수는 일본에서 1911년 발행된 조선 근대지도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측량 제작됐다고 주장한다. 이 수원도엽에서는 그냥 군사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다른 지도를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경상남도 합천 지역을 그린 삼가도엽이다. 모든 도엽의 좌측 상단에는 측도 연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상식에 맞는 일인데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삭제됐는데 이래들이 깜빡하고 삼가도엽에만 이 측도 연도를 삭제하는 것을 잊은 거죠. 명치 31년 측도라고 돼 있으면은 1898년이죠. 1898년이고 메이지 31년, 즉 1898년 측량을 하고 1900년 재판됐다고 뚜렷하게 기록돼 있다. 이는 한일병합 전부터 조선에서 측량 활동을 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다. 한 개 한 개의 도엽으로 정확히 전체적인. 하지만 다른 지도에선 이 측도 연도가 사라졌다. 제1차 지형도에는 모두 300개 도엽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삼가도엽만 1898년에 제작되고 나머지 지도는 그 이후에 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1898년 그 시점은 아직 을사늑약이나 한일병합이 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일제들은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다. 남의 나라를 허가 없이 측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하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 연도는 1911년이지만 실제 제작 연도는 1890년대 말일 가능성이 높다. 일제는 한일병합 훨씬 이전부터 조선 땅에서 불법 측량을 자행해 온 것이다. 왜 일본은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한반도 지도를 제작했던 것일까? 우시코시 씨는 최근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비밀 측량과 지도 제작에 관한 책을 발표했다. 책의 제목은 잠입도측. 몰래 남의 나라에 들어가 도둑 측량을 했다는 뜻이다. 일본이 잠입도측을 감행한 이유는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가시화된 제국주의 팽창 정책 때문이었다. 天皇を頂点としたこの明治政府というのはもともとやはりそういう海外に膨張する拡大するという欲求というのはうちに持ってたような気が
そういう中でやはりその朝鮮や中国に対しての、戦争に備えて、軍事用のこの地図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も非常に強い要求として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제가 가장 먼저 지도 제작에 착수한 나라는 바로 조선이었다. 한반도 지도는 일제 침략 전쟁 제1의 준비 과제였기 때문이다. 明治以降やっぱり先ほど言ったように外へ出るという意識がある場合に、じゃあ実際にこの出てった場合に例えばロシアと戦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から中国と戦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ことの中で、そうするとやはりこの地域としてですね、朝鮮がそういう戦争が起きた時に戦場に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がやはり当時、かなり想定されてたん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それからまた朝鮮をその以降どういうふうに自分の支配下に置い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も欲求としてあったと思うんです。 5만 분의 1 지형도라는 것이 모든 정책을 지방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 길을 만든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할 때 지형도가 없어서는 잘 안 되거든. 그런데 그 지형도가 작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근대화되는 그 과정에서 제일 기중한 기초인데, 일본 국내에 5만 분의 1 지형도가 되기 전에 조선의 지형도가 먼저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나라 먹는 것이 더 위선이야. 이러한 일제의 야욕을 증명하는 새로운 조선지도 90여 장이 최근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됐다. 메이지 직후인 1879년부터 1891년 사이 일본이 제작한 근대 초기 조선의 지도들이다. 조선 팔도 주요 도시를 길을 따라 걸으며 급하게 측량하여 그린 것으로 일본 국회 도서관에 보관된 지도보다 길게는 15년 이상 앞서 제작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유럽의 근대지도 기법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근대식 지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현대적인 지도 도식이 확립되어 가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근대적인 것과 현대적인, 특히 동양적인 것과 그리고 유럽의 도식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제작한 지도인데 도식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만든 사람에 따라서 또는 제작 시기에 따라서 도식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가 지도의 축을 이룬 점, 성과 같은 주요 시설물 주변은 더욱 상세히 묘사한 점으로 미루어 지도가 군사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성곽이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측량을 합니다. 군사시설의 각 문이라든지 또는 뭐 시설이라든지 이것들의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하고 성곽 주변의 해발 고도까지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런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측량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70년대부터 이미 시작된 일제 도둑 측량. 이후 한일 병합까지 30여 년 동안 조선 땅에 대한 일제의 불법적인 측량 침탈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몰래 들어와 도둑 측량을 했다. 하지만 이 잠입 도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는 외국인의 내지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시절이었고 육지에서의 측량 활동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몰래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리려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방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배후에 거대한 조직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과연 이 지도를 그린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도쿄에 사는 사토 씨는 20여 년 전 집안 깊숙한 곳에서 의심스러운 수천 뭉치가 든 가방을 발견했다. 외할아버지의 유품이었다. 무언가 매우 정성 들여 친필로 작성한 기록. 하지만 가족들은 무엇을 기록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残した時にもこういうのがあるよということは言わずにいたもんですから、私たちはそれが遺品の中に出てきたのでもって一体これは何なのかということでもって発見をしたという、古い明治時代の人が書いている日本語は日本語なんですけども、字がですね旧からだとか私たちの知らない漢字がいっぱい出てくるとかということでもって僕にはちょっと歯が立たなかった。 수첩은 모두 32권. 1905년에 시작돼 무려 33년 동안 기록된 것이다. 사토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우시코시 씨에게 내용 분석을 의뢰했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村上の仕事がですね、明治以降昭和に入るまで日本軍が朝鮮や、中国のですね、に対する戦争を準備するための、軍用地図を作っていた仕事だということが分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무라카미 지오키치. これはいつ頃なのかな。 그는 한일 강제병합 5년 전부터 조선, 중국 등지에서 활동한 비밀 측량 요원이었다. 그가 자필로 기록한 이력서에는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해인 1905년 5월 진남포를 통해 조선에 잠입, 그해 6월부터 평안 남북도를 중심으로 조선 국경지대를 측량한 것으로 나와 있다. で鴨緑江の、河岸地域や、そこの周辺の山岳地帯を測量して、時には中国領にまで渡って、測図しています。でこの測図はいわゆる朝鮮略図と言われている5万分の1の図になるわけですけども。 일본 비밀 측량 요원이 직접 쓴 기록물은 무라카미 수첩이 유일하다. 첩보 활동의 특성상 구체적인 측량 활동은 쓰지 않았지만 목숨을 건 비밀 측량의 고단함과 긴장감이 기록 곳곳에서 묻어난다. 길에서 꿀벌집과 포도를 발견해 간신히 배고픔을 달랬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한국인들의 것을 서리한 일인지도 모른다. 동료 2명이 러시아군에게 피살됐다. 우리는 생사가 걸린 도피를 해야 했다. 직업상 걷는데 이골이 나 있지만 피곤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수첩과 함께 보관된 여러 가지 공문서들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토 씨가 보여준 것은 고용계약서인 사령장. 그런데 무라카미를 비밀 측량 요원으로 임명한 곳은 다름 아닌 일본 군부였다. 測量に行ってたことはもちろん家族も知ってたんですね。私の母親は、嫁に行く前までは一緒にもちろん住んでいたわけですから、その時にも一緒にいたわけで、その時例えば参謀本部に父親が勤めているということは彼女にしてみると学校でもって口に出すのがちょっとはばかれた。つまり戦争を仕掛けるというか戦争の準備をするという役所だということは子供の中に知ってたようなんですね。 일본 육군 참모본부 기록에 따르면 메이지 초기인 1872년부터 간첩대를 주변국에 파견했는데 그들의 주요 임무는 비밀 측량과 지도 제작이었다. 조선에도 1877년 처음으로 육군 소위가 첩보장교로 파견됐으며 이후 수명의 참모본부 소속 장교들이 한반도에서 도축과 정탐 활동을 벌였다.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1888년 참모본부 내에 육지 측량부를 발족해 비밀 측량 업무를 더욱 크게 확대해 나갔다.
무라카미도 바로 이 육지측량부 소속의 비밀 측량 요원이었다.これはまずその前に、現在の国土地理院の前身である陸地測量部が、どういうところであったかというと、これは軍隊そのものだったんですね。で軍隊は当然に戦争を遂行する、あるいは将来の作戦を企画立案するために地図が必要ですので、そういうことで将来作戦の対象となる地域について地図を先行的にどんどん作ったわけです。 육지 측량부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 건물의 위치가 말해준다. 일본 천황 직속으로 전쟁 구상을 보좌한 육군 참모본부는 황궁 바로 건너편에 위치했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건물이 바로 육지 측량부였다. 현재 참모본부가 있던 자리는 고즈넉한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지금은 참모본부와 육지측량부의 위세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ここが参謀本部、その後、陸地測量部の位置です。そして向かい側が皇居です。そういう意味ではかつて日本の陸軍の中枢はこの位置にありました。やはり陸軍が天皇を守るというような意味合いも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1891년 높이를 정하는 기준점인 일본 수준 원점까지 이곳에 설치될 정도로 육지 측량부의 위상은 대단했다. もともとこの敷地は日本の参謀本部の敷地です。陸地測量部ができた時もその参謀本部の一角に最初は入りました。ただ、どういう事情があったか分かりませんが、参謀本部はこの右手の方に奥に移りまして、もともとの参謀本部の建物全体が、陸地測量部になりました。 일본 군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주변국 외방도 작성을 위한 비밀 측량은 수십 년간 계속됐다. 하지만 불법적인 첩보 활동이었기에 일본 밀정은 현지인처럼 변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의 측량에 나침반과 측량판과 같은 최소한의 도구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밀 측량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다. 목측, 즉 눈대중으로 고도를 가늠하고 보축으로 거리를 측정해 지도를 그리면서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이동해 나갔다. 이들의 측량이 얼마나 신속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육군 소위 카이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47일간 2780리를 이동하며 비밀 측량을 했다. 하루 평균 25km씩 걸으면서 측량 활동을 수행했다는 얘기다. 제일 짧은 경우에는 하루에 20리 정도, 또 길게는 100리 정도까지 측량하는 그런 스피드, 놀라운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루에 걸어서 40km를 가기도 힘든데 측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런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고도로 훈련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비밀리에 움직였다 하나 일본인 밀정의 수상한 행동은 종종 조선민의 표적이 됐다. 외방 측량 현역사에는 일본 측량수들이 곤경에 처한 사례가 나온다. 우에다와 고가와 또 일본 측량수는 조선인 통역과 함께 수산이란 마을에서 측량 작업을 벌이다 지방민에 붙잡힌 신세가 됐다. 이들 가운데 조선인은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일본 측량수 2명은 청풍령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고 나온다.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 제작진은 사건이 일어났던 제천 지역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측량수가 죽었다는 청풍령이란 지명은 현재 없어진 상태다. 이 지역에선 경심제란 곳에서 일본인을 죽였다는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금은 길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충주로 가는 지름길이라 일본군도 많이 넘어다녔다고 한다. 일본군이 앞으로 엄청나 지나가. 일본군들 전부 다 이거 말 타는 거 기마병이래요. 말 타는 거 앞에 말 타고 여기 걸어가. 맞아, 이게 중대 인류해서 삥도록 그 다 일본 사람. 그건 아주 총을 완전 무장해서 일본 사람. 그건 봤어요. 지적박물관장 리진호 씨는 이곳 경심령 부근이 일본인 측량수가 죽은 곳이라고 추정한다. 청풍면 관례는 청풍령이 없다고요. 근데 그 경심령이 있는데 그 경심제라고도 합니다. 그 경심제가 여기예요. 제천 청풍을 통해서 이 고개를 넘어서 충주로 가는 길이라고요. 이게 간선도로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개에서 좀 험한 고개고 하니까 입쪽에 끌고 와서 죽였을 것이다. 제천에 있는 지적박물관에는 의미심장한 지도 한 장이 붙어 있다. 제천 인근의 신당리 지역을 그린 도엽. 그런데 나머지 반쪽은 백지 상태다. 측량대원들이 측량을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피살이 됐다고요. 피살이 되니까 그 시점에서 측량을 그만뒀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가 제천인데 여기를 못했다는 얘기야. 공백이 남아있는 거지. 제천 단양 일대 지형도엔 이처럼 여백인 채로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곳곳에 있다. 일제 불법 측량에 맞서 싸운 강력한 저항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이 남의 나라를 몰래 측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공연한 측량이 어려웠던 일본군 장교들과 측량수들은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측량 기구들이 아닌 이를테면 이런 나침반이나 측량판과 같은 기본적인 도구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본 군부가 제작한 외국지도, 이른바 외방도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0만 장에 이를 만큼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들은 일제의 침략전쟁과 군사작전 등에서 그 진가를 톡톡히 발휘합니다. 인천에서 여객선으로 2시간 거리. 주변 수자원이 풍부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평화롭고 아담한 섬 풍도다. 지금도 인구 100명이 채 안 되는 서해안의 작은 섬은 뜻밖에도 구한말 조선을 삼키는 외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풍파가 적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 또한 이곳 풍도 앞바다에서 시작됐다. 그 일본 군함 세척이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배를 공격해서 격침시킨 임으로써 청일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서해바다의 전략적 교두보, 풍도를 확보하면 중국 산동반도에서 내려오는 청나라 선박의 왕래를 차단할 수 있었다. 일본의 대승으로 끝난 풍도 해전은 청일전쟁의 서막이었다. 풍도 앞바다에서 서해 수심은 깊어진다. 큰 배가 오가거나 정박하기 유리한 해안 지형 때문에 청국 함대는
풍도를 지나 아산만으로 드나들었다. 늘 다니던 바다에서 청나라 함대는 왜 대패했을까? 일찍부터 아산 일대를 군사 요충지로 점찍었던 일본은 풍도 해전의 있기 수년 전 첩보 장교를 보내 아산 강약도를 만들어 두었다. 지도에는 아산만 일대 지형과 수심이 촘촘하게 기록돼 있다. 암초의 위치라든지 수심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록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 이러한 두 세력이 싸웠을 때 결과는 상당히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지도도 이러한 지도가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풍도 외에도 조선반도에서 벌어진 청일 전쟁에서 주요 전투 지역은 모두 첩보 장교들이 측량 정탐했던 지역이었다. 청일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평양의 경우 첩보 장교들은 이미 주둔해 있던 청국 포대 위치까지 상세히 지도에 기록했다. 조선, 청나라 등을 도둑 측량해 지도를 완성한 일본군은 전쟁에 대한 자신감으로 한껏 들떠 있었다고 한다. 参謀次長の、川上総六がですね、甲午戦争の始まる前の年に、清国、中国とですね、朝鮮、韓国を視察旅行して、これは開戦前の視察旅行なんですが、それをしてきたときに、上海領事の林というのと会ったときに、これでおいらは中国シナにですね、かつ方法を見つけたぞっていうね、いうふうに言ったと言われてますが、 청일 전쟁에서 지도의 전략적 진가를 확인한 일본군은 더욱 노골적으로 조선의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더욱 정교하게 근대지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조선 5만 분의 1 지형도다. 신식 무기와 근대 지도를 양손에 쥐고 일본군은 의병의 근거지를 차례로 초토화시켰다. 결국 구한말 들불처럼 번지던 의병 활동은 동력을 잃고 처참하게 괴멸되고 말았다. 를 접수하고 이 주감이라는 곳하고 우리나라의 의병들이 아무리 자신의 지역의 지형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비근한, 그의 버금가는 그형 지형 지리를 갖다가 파악을 미리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화력이라든가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게 되면은 의병과의 전투에 있어서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세기 지도는 국가 기밀 문서였다. 한 나라의 지도가 군사 작전, 나아가 지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먼저 파악했던 일본에 대해 조선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지도 속에는 그 땅에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관이나 인생관이 담겨져 있고 나아가서 세계관과 우주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국의 지도가 타국에 의해서 제작된다면 그 나라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김정호 지도와 일제 참모본부 그 삼각 측량 시기를 비교해 보면 불과 2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 못했다는 사실은 지도학적 세계사적 조류에 그만큼 둔했다. 30년 동안 일제의 도둑 측량을 간과한 조선은 지도를 빼앗겼고 결국 주권마저 박탈당했다. 한일병합의 뼈아픈 치욕은 이미 19세기 말 일본의 잠입 도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학자 김정호가 완성한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 최고의 과학적 지도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구한말의 혼란상과 더 이상 지도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 땅에 대한 최초의 근대 지도는 일제에 의해 제작되게 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모든 위치의 기준이 되는 경위도 원점입니다. 하지만 한일 강제 병합이 100년도 더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지적도는 이곳이 아닌 도쿄에 있는 일본 경위도 원점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제의 측량 침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이 안타까운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